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지 않나요?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접근을 해서 이걸 또 어떻게 막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은 알아차림과 지식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토픽 병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병의 은혜, 병의 의미,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한테 병에 걸리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나한테 병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이에요. 우리는 병에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병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병에 걸렸으면 나쁜 거지. 병에 걸렸는데 뭘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해보자고요. 병의 은혜. 우리는 스트레스를 쌓아둔 결과에 병이 찾아오잖아요. 스트레스를 쌓아놨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데 그 병에 걸림으로써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경감되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스트레스 외에도 병에 걸리기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병에 걸린 결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양지로 바뀔 수 있고 계속 음지로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본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특히 암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은 병은 신체적으로는 재앙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들한테 은혜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먼 쌤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 의학자들까지도 병에 걸렸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병의 함정일 수 있어요. 암 환자들한테 함정이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온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병은 은혜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통합의학에서도 병은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삶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 행복이라고 하는 본성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신체 반응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병의 은혜라고 하는 이 패턴도 동서양의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병의 은혜로 얻은 것이 과연 그럼 뭐냐? 이걸 먼저 알아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표로 나눠드렸어요. 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암 환자들의 특히 병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도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렇게 병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더라? 병이 치료하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병의 성장이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병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것들이었는지.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의 배려나 애정을 느꼈다. 암의 은혜. 내가 암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뭐냐? 신체적으로는 재앙이었지만 마음적으로는 이런 걸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괴로운 일이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무리하거나 참지 않고 자신을 보살피게 되었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죠. 취미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여섯 번째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싫은 일을 싫다고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요구하거나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평상시는 잘 안 됐는데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변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암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바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신념, 이 7가지의 건전한 신념을 내가 기르게 되었고 또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또 건강이나 생명의 어떤 중요함과 그거에 대한 나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암의 은혜로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알고 자연과의 관계가 정말 풍요로워졌다.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내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또 하신 분도 있고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암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는 경감되고 또 여러분의 병은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상에서는 나타나지만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종양심리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의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환자들의 어떤 결과를 관찰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암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 때 병이 치유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리고 암의 성장이나 재발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학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3의 의학, 제3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또 마지막으로 많이 또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는 이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암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암의 은혜 중 대표적인 예로 들은 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부터 몇 가지를 제가 또 들을 거예요. 첫 번째, 암의 걸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이 주위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원래 있어요. 있는데 서로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어떤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애정이나 배려를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병의 은혜를 이걸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정 표현이나 배려를 병의 은혜로 첫 번째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봐도 금방 막 태어난 아이가 주위로부터 애정과 케어를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고 말겠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요, 단지
커다란 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애정이나 배려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발라비틀어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말라 비틀어서 썩어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은혜 두 번째로 많이 든 것이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싫은 일이나 그런 싫은 입장에서 해병되었다. 이게 바로 나의 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인데요.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야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노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죄책감 없이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노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여성분들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어떤 장소 같은 데 가야 되는 이럴 때 암을 통해서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는 갈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암의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 가기 싫은 모임들 가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인 뭐냐 늘 거칠애를 하는 경향,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뭐 사교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봐야 뭐 그냥 표면적인 대화뿐이고 그런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기 싫은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죄책감 없이 노라고 특히 남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경우 부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곳에 내가 노라고 표현하지 못하면서 거기 가서 또 소외감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뭐 가서 즐기시면은 너무 좋죠. 하지만 싫은데 가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내가 노라고 유감스럽게도 그날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암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이먼튼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 암은 그냥 암행어사의 어폐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암행어사의 어폐와 같다. 일단 이 암이라는 어폐를 딱 꺼내들면요. 물러거라 한 것처럼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넙죽 엎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폐라고 하는 이 면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으로 암이 우리들한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늘 거칠해하는 성향에 빠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완벽히 활용하셔서 암이 없어지고 나서도 확실하게 그런 욕구를 갖다가 부정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건전한 감정으로 채우는 습관을 몸에 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건전한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기까지는 건전한 스키마를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까지는 암은 여러분들을 끈기 있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암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암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 암의 은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암의 은혜로도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데도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본심은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병에 걸렸어도 변함없이 평온한 척하는 경우, 즉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이라든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부담감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죄책감이나 어떤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7가지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다음 장에 나온 빌리프 워크를 7 이상에는 기대하셔라. 7 이하인 경우는 계속 알아차림 하시면서 수용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라 라고 하는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물론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필요가 있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느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면, 자신한테 상냥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면 그것만큼 확실히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또 자신에게 상냥하게 마음 챙김과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당연히 수용하셔야 되죠. 건전한 생각으로 수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마음 챙김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병의 은혜 두 번째 설명이 좀 길었죠? 병의 은혜 세 번째로 많이 들은 것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알아차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무엇이 중요하신가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한 삶이 가장 인생에서 삶의 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의 은혜 네 번째로 많이 든 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로 많이 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아차림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탐구라든가 자신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휴식의 시간을, 마음 챙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이 네 번째였어요. 사이먼 툰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은 내용이에요. 부부가 같이 왔대요. 남편이 암 환자였대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안정된 어떤 기업의 CEO였어요. 이분은 매일같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맨날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대요. 그야말로 365일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시간이 너무 아까워하시고 점심도 막 위장을 채우는 것 정도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아니면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직장에 이제 들어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이제 이분은 무시하고 또 그냥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암이 장기를 눌러가고 이제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그 정도로 암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해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백 갖고서 이제 출근하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간 거니까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단 바로 수술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직장에 가서 남아있는 일을 좀 마무리하고 직원들한테 또 일도 시키고 이렇게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직장에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일하고 목숨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 거기 가면은 그냥 죽는다. 일하고 목숨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그러면 수술 받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긴급 수술로 들어가게 됐대요. 하지만 그 수술을 하는 내내 또 수술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일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계속 자기 직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파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장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살아오셨기 때문에. 병 때문에 내가 이 소중한 일을, 자기가 소중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이런 느낌이 자꾸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입원을 해서 이제 1개월 이상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걱정 속에 살고 있었는데 회사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계속 이분한테는 생각으로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죠. 또 자기가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고, 하여튼 이분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이먼 선생님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 뒤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병에 걸리기 전에 1년 전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변했던 일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분하고 같이 온 부인한테도 또 물어봤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답하기를, 두 사람 다 공통적인 답이었는데요. 1년 전에부터 일이 더 바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또 부인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 직원을 또 늘리면 되는데, 근데 남편은 직원 늘려봐. 그러면 내가 또 그 직원 관리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내 수익도 좀 줄고. 이렇게 두 분이 옥신각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 변화는 외동딸이, 그렇게 아끼던 애동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큰 변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인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게 결혼을 해서 바깥에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큰 변화인데 기쁨과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굴러먹던 놈하고 만나가지고서 우리 딸 인생이 망쳤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동딸이 결혼한 똑같은 일이었지만은 부인은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남편은 아주 힘든, 나한테 마음적으로 힘든 괴로움을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뭐든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을, 이거 스키마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용할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그렇게 빠져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신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곳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이렇게 직접 챙겨야지 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병에 걸리고 나서도 모든 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한 달간 이렇게 입원하고 있을 때 그 회사가 휘청휘청거리고 무너졌냐, 망했냐,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는 잘 굴러갔던 거죠. 사장은 쉬었지만은 사원들은 오히려 사장이 안 계시니까, 아프니까 더 힘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그 결과는 사장이 있을 때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은혜인과 동시에 사장은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솔직한 마음속에 직원들이 사장인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또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서 하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어딘가에서 나 자신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일을 나눠주지 않고 전부 나 자신이 해야만 되는 그런 집착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암의 엄청난 은혜 아닐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나 자신이 해버리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받은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었나 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없어도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잘 굴러가도록 훌륭한 사원들을 키웠구나 라고 하는 건전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자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사장이 이제 7시부터 막 한 밤 10시까지 이렇게 11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아니면 불안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굴러가는 회사라면 원래부터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또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굴러가는 회사다? 그럼 그 회사 내가 잘못 만드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손에서 꽉 붙잡고 못 내려놓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이 암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사장 출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대요. 아침에 늦게 출근했다가 오후에 좀 일찍 퇴근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암의 은혜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기쁨 리스트 5개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일이었대요. 일. 무슨 일 할 때 내가 기쁘다. 막 이렇게 일을 5개를 다 기쁨 리스트를 적었는데 이제는 일 이외에서도 기쁨 리스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 암에 관한 책들만 막 이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이제는 암 이외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취미, 자기의 기쁨을 찾는 이런 책들도 읽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뜨뜻하게 산책하거나 가볍게 공원 근처를 걸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원래 그 공원 근방에 자기가 출근하는 그 공원 근방에 그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몇십 년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큰 나무가 있는지조차도 눈치채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야 그런 나무가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이 요리였는데 그래서 요리학원, 요리교실에도 이게 다니게 되었다. 암에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분은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간단하고 뭐 패스트푸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만 잔뜩 먹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먹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왜 먹어야 되는지, 먹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서 이분은 요리학원도 다니고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이제 삶을 다시 기쁨을 찾아서 살게 되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따님에 관해서는 입원했을 때 이제 딸과 사위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자기가 딸과 사위를 계속 그 결혼 후에 이렇게 미워하다 보니까 딸과 사위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하여튼 입원을 하고 나니까 딸과 사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과 사위도 지금까지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서 잘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빠가 수술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자신도 이제 약해지니까 약한 탓에서 딸과 사위와 속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그냥 미움으로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강했다면은 자기가 약해지니까, 암에 걸려서 약해지니까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속마음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딸이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했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대요. 마음의 셔터가 딱 닫혀 있었지만은 병에 걸리고 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의 변환점이 됐다. 그래서 계속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변했죠. 지금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기간 우리의 다양한 스키마, 삶의 덫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쁨을 조금 찾으면 지금 좀 참으면 나중에 좀 더 좋은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덫이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참고 살고 뭐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뒤에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집착을 내려놓고 기쁘게 살아야만 뒤에 기쁨이 오지. 지금 막 그 기쁨을 위해서, 뒤에 기쁨을 위해서 지금 참고 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키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함정에 빠졌더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분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암의 은혜다. 병에 걸려서 자신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말하는 병의 은혜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밸런스가 무너져 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의 은혜 뒤에 우리가 스몰 그룹에 같이 또 모여서 이게 또 주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병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두 토픽을 마치고요. 한 15분 후에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15분 후에 할 이야기지만 이제 제목만 좀 한번 이야기하고 15분 휴식을 갖도록 하겠어요. 7가지 건전한 신념 중에서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생명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내 마음, 내 생각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삶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 여섯 번째가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 일곱 번째 마지막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잠시 15분 쉬었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